이런 변이 있나? 금요일이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가족분들의 식사, 모자, 물티슈 같은 거, 간단한 세면도구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조달이 돼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빼닮은 아이. 그걸 보면서 울지 않을. 진실을 규명할 때지 무슨 보상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이 무슨 시치장사를 한다는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에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이런 변이 있나를 제작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진행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의 앞에서 눈 감지 않는 세 사람 박주민, 이광철, 이재정 변호사가 아주 뜻깊은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최근 발간한 책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겸한 이번 공개방송은 오는 10월 1일 수요일, 10월의 첫날인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겸한 이런 변이 있나 공개방송 10월 1일 저녁을 잊지 마십시오. 참가비는 과감하게 받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책 판매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포털 사이트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개 게시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런 방침을 두고 온라인 공안 통치가 본격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행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건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이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사건 관계자들과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종합편성 TV 채널 TV조선은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변호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오보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측은 변호를 맡은 변호사 중 민변 소속 변호사가 따로 있다며 맞는다 안 맞는다는 식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을 지난 24일 피의자로 받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전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지지의 성격이 강해 정부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 이런 변이 준비한 2주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재정의 70.5.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오늘 내가. 저 나갑니까? 제 마이크만 켜고 할 줄 알았습니다. 이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게시판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만 오프닝을 열다 보니까 오늘 느낌이 이변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70.5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아니,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예. 끼워드릴게요. 이영철 변호사님 오늘, 하늘도 약간 무거운데. 70.6으로 할까요, 그래? 70.6? 예. 이런 유머 코드는 어디서 배워오셨어요? 정말 부응하기 힘들어요. 예, 오늘 두 변이 함께 합니다. 제가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옆에 계셨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오시는 교통 상황이 마땅찮아서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런 변이 있나의 주요 뉴스를 낭낭한 제 목소리만으로 간결하게 들으셨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박준희 변호사님이 못 오셨어요. 또 일정을 못 맡으셨는데 굉장히 죄송해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형사재판이 있는데 다른 변호사님이 대체할 수 없는 과정이 또 증인신문이지 않아요. 네. 그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하다가도 같은 법이나 다른 변호사님이 대신 해주시기도 하는데 실체관계 익숙한 사람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증인신문이에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박주민 변호사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해. 이래서 결국 가는. 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여쭸어요. 그게 김부선 씨 요새 또 다른 얘기로 또 언론에 회자되고 있으시긴 한데 김부선 씨 사건인데 예전에 시사돌직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장자연 관련된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신 건이에요. 사실 장자연 씨 사건 몇 해 전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또 민사소송도 청구당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했죠. 누가? 조선일보가. 누가? 조선일보가. 예. 그 명예훼손 나오니까 또 뉴스 중에 우리 또 맨 먼저 연결해서 할 만한. 예. 근데 오늘 명예훼손은 진짜 물론 저나 이재용 변호사님도 명예훼손에서 모르진 않지만. 네네. 더 잘하시는데 혹시 제가 결례를 하는데. 결례하셨네요. 저 완전 잘 알아요. 네. 명예훼손. 아니에요. 사실 아시죠? 저도 명예훼손이 제가 당사자가 된 것도 아시죠? 알죠. 그 얘기도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정확한 명칭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단체에 또 박주민 변호사님이 들어가 계셔가지고 사실 또 그 연구해서 또 책자도 냈잖아요. 사실 박주민 변호사님이 계셨더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전문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았는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조금 좀 서운하네요. 우리 이 얘기부터 한번 먼저 해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였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뻥끗하니까 검찰이 바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장악력이 높으시네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7시간 관련해서 대통령의 연애 이런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전에도 최진실법이니 하면서 이런 식의 시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인터넷 댓글을 보고 더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정작 정부를 겨냥한 예, 권력층을 겨냥한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옥죄기 위해서 이런 반동들이 있었죠. 근데 반동. 예, 반동. 갓나 새끼. 왜 그러십니까? 종갓나. 리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는 거. 예. 왜 저를 그쪽으로 몰아가십니까? 어제 이변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제 저희 민변에 이제 제가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가보안 연구 모임에서 저희가 그 최근에 그 무죄가 판결이 선고됐던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에 예. 이제 그 판결을 담당하셨던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 그리고 신윤경 변호사님 나오셔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평석을 해주시고 네. 또 뜻깊게도 그 판결의 피고인이었던 홍강철 씨가 저는 광철이고 이제 그분은 홍강철인데 네. 홍강철 씨가 오셔가지고 그 판결의 이런 소회 같은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그 억양이 그 굉장히 그 진짜 정통 북한 그 사투리.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지금 아까 정말 그 반동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새로운 이슈를 끄집어내시는 이렇게 맥을 딱 잘라주시는 우리 훌륭하신 이강철 변호사님. 안텐 보시어 가자는 취지. 예. 이런 분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김효진 PD님은. 그러면 우리 잠시 비껴갈까요? 이광철 변호사님이 또 국회에서 그 토론회를 하셨어요. 전에 우리 원세훈 판결 뜯어먹게 했잖아요. 예. 재차 갈기갈기 뜯어먹으시더라고요, 국회에서. 전문 용어로 재활용이라고 하죠. 예. 뉴스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김효준 PD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이광철 변호사님의 언변이. 그 분석력이 정말 탁월하셔서 평소 방송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국회에 가서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국회로 가셔야겠다. 오늘 분위기 좋네 아주. 야. 국회로 가라는 얘기가 칭찬을 드립니까? 국회로 가버려요. 유배죠. 아니. 가고 싶으세요? 유배지예요. 거기는 척박한 좀 민망합니다. 예. 네, 민망하고. 예,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한 주간 이광철 변호사님 여기저기서 또 활약을 하셨네요. 박주민 변호사님도 오늘 그곳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이 꾸려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종갓나 버전에서 또 이제 좀 진지한 버전. 예. 또 진지해지면 한없이 또 진지해져서 여러분 그냥 땅 밑으로 꺼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무겁게 시작하시겠습니다. 종갓나. 근데 이제 이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뭐 방금 전에 앞에서 이정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 그리고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옥죄는 어떤 정권의 부당한 탄압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겁주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모르면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거죠. 네. 제대로 알면 설령 니네들이 사이버 허위사실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견지에서 저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이 어디까지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현재 그럼 우리 법이라든지 법원의 사건에서 가면 어디까지 처벌받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고 일반인 분들이 가장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그거잖아요. 그럼 내가 말한 거는 진실해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진실하면 되는 건가? 네. 혹은 허위사실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위사실이긴 했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 이런 여러 자리 자료들을 참조해 봤더니 그것이 어떤 그 진실이라고 내가 만약에 믿었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에서 나왔어. 그렇죠. 뉴스라든지. 신문을 봤더니 나왔어. 아니면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분야의 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이라고 했을 때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이거 좀 포인트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객관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진실로 판명된 것은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후보가
100만 원, 뭐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먹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950만 원이더라. 700 하죠. 700 할까요? 예. 600은. 700만 원이다. 700만 원. 950은.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진실일 필요까지는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본질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사실이기만 하면 부수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해도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이제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방송에서 나왔다든지 또 전문가가 얘기했다든지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더라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게 진실이겠다라고 믿는데 어떤 일정한 근거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역시 허위사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밑줄 짝. 예. 뭐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무서운 건 검찰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범주에 있는 것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제대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우리 침해하려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저희들의 전문 용어 한 글자로 뻥, 세 글자로 야부리. 야부리. 어쨌든 방송에 부족한 건데. 아니요, 저희 방송에선 가능할 듯. 가능할 듯. 다만 뭐 수준차가 나서 참 제가 말을 섞기가 그러네요. 김효진 PD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네. 근데 이런 검찰의 방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면 누구든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절차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입증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추상적인 얘기들보다도. 그리고 특히나 더 이런 그 권력자 그리고 또 뭐 이제 힘 있는 사람, 정치인 또는 뭐 대통령 이런 사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소리는 좀 더 여유롭게 열어놔야 되는데 아니 국민들이 그래 이광철 변호사님이 말한 요건에 해당할까 안 할까를 검토해봐요. 근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말을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되나 안 되나를 쫄아서 검열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안 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시작 자체가 문제가 있는 위축 거죠. 효과.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위축 네, 효과라고 위축 효과. 하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빚어지고 있냐면은 한간에서는 카톡을 검찰이 실시간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2007년인가요? 8년 당시에 사이버 망명이 있었는데 네. 2차 망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 KBS PD 수첩 뭐 김보슬 PD를 비롯 MBC PD 수첩 거의 뭐 안 바쁜 꿀벌 또 어록 나올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게시판에. 이 정도는 정말 약하다, 그죠? 이재정 어록. 뭐 위록지마 이야겠어요. 그걸 또 이렇게 또 환기시키시고. 예. 그때 당시에 그 김보슬 PD를 비롯해서 그 작가분들의 이메일이 샅샅이 뒤져졌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메일 계정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메일로 많이들 망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톡도 그런 식으로 검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또다시 그런 메신저, SNS 망명이 비롯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그 뭐지? 러시아 텔레그램? 그런 게 있나 봐요. 많이들 그쪽으로 지금 갈아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모니터에 있는데. 아니요, 지금 모니터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 있네. 저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 바쁜 꿀벌.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저걸 두고 있나요? 바이버. 아마 바이버로는 많이들 애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웃긴 건 텔레그램이 갑자기 한국인 이용자가 막 늘어났어. 그러니까 한국 버전을 급하게 막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괜찮은 시장이다. 왜냐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을 우리가 대거 영입할 수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좀 하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국보법, 반변. 국가보안법 하고 있는데 이 국정원이 이게 이 지메일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보다도 서버가 우리 한국에 있지 않아서 우리 영장 갖고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들으면 정말 그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붕괴할 만한 일이요. 통상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각자 피의자 집에 간다거나 하면 집에 있는 사람이 영장 보여주고 뒤지는 거는 다 사실은 경찰들이 하죠. 예. 영장 집행 자체를. 그게 집행이니까. 그래서 막 필요하다 싶으면 다 박스에 담아가고 사람들 그 뭐 방송에 이런 데 보면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다음이나 네이버에 대한 메일 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영장 발부받잖아요. 거기다가 팩스로 넣어주면 거기서 저희 포털사의 직원이 알아서 CD 안에 구워가지고 딱 기간 정해가지고 딱 담아서 친절하게 보내줍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그 CD에 대해서 CD에 그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시값이라도 떠가지고 보내는데, 예전에는 메일로 막 보내주고요. 지금은 CD로라도 구워서 보내주는데, 옛날에는 메일로 막 보내주고 막 이랬었어요.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메일이나 MSN에서 운영하는 한메일 같은 경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경찰들이 국정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메일에 대한 영장 집행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인터넷 회선 감청이라고 해서 패킷 감청해가지고. 그렇죠. 화면 그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지메일 열어볼 때 그 시간에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메일에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는지 보면서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메일 집행이 안 되니까. 메일에 대한 압수가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거나,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메일 쓰는 사람들은 다 사상이 불온하다거나 무슨 잠재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처럼 막 그렇게 취급을 해요. 실제 재판정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고 이건철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드러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양, 지메일 사용자는 그런 표식인 양 재판정에서 언급했다는. 잠재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처럼 지메일 사용자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잠재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또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리게 된 것 자체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모욕이 도를 넘었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국격에 연결되는 문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런 팀을 꾸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팀을 꾸리겠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7시간 사라진 7시간 관련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겠다는 것 이상의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로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손상함과 동시에 해외 이런 보안성이 좀 잘 지켜지는 그런 메신저 업체들이 또 반사의 이익을 보고 참 나라 꼴 특수를 누리고 계시네요. 나라 꼴 잘. 정말 국격 높아집니다. 국격 돋네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찌찌뽕. 저 그 얘기 써본 적 없는데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어서 한번 써보려고 했었는데 국격 돋네요. 참,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결정에 있어가지고 기소 여부라든지, 무혐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리트머스지를 통해서 정치 검찰임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보이네요. 대통령 입 떨어지기 무섭게 자기 조직에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팀을 꾸린다는 거. 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는. 5명. 많이 맡고 있는 국가기관인데, 하나의 독립기관인데 이런 기관들을 꾸려가지고 팀을 꾸리는 일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네르바 기억하시잖아요. 박대성 씨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셨죠. 그때 당시에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까지 되고 결국 무죄 받았습니다만 또 과정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기통신법 위헌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공익이라고 하는 추상적 이런 포괄적 개념 가지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위헌 나오고 그랬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런 헌법재판소가 이때 이 전기통신법 이 부분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한 근거들만 갖고 있으면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언하고 글도 쓰고 말도 해서 또 그것이 전체 민주 질서의 핵심이 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걸러지고 토론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혀지고 그런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퇴출되고 올바른 것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확인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그때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러한 결정의 취지를 받아 안아서
뭔가 좀 나라의 민주적인 질서가 더 바로잡히게 하기는커녕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검사 5명인가를 즉각 투입하는 그런 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정말 나라 꼴 참. 그러니까 박 대통령님이 보통 보면은 참 처세를 잘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정치적 처세를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말 온갖 풍파를 요즘 그래가지고 예. 그 전욕의 그때 그 발언이 참 또 아니 전욕 씨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 혹시 안 나오시겠죠?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죠. 김효진 PD님의 섭외 능력에.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처신을 잘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상식적으로 우리 사인들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떠들고 비판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쟤 뭔가 구린가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왜 이런 데서는 그런 대범한 스킬을 못 발휘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7시간 얘기가 왜 이렇게 발끈을 하시고.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어디서 썼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는 걸까요? 차라리 그냥 묵묵부답이라도 하시면 몰라. 당장 이렇게 이제 국격을 위해서 이런 전담팀을 꾸리게끔 하시는 걸 보면 뭔가 구리신가 하는 의혹도 혹자들은 가질 수 있겠어요. 혹자들은. 그러게.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 전문가들, 이게 법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문 용어로 이제 비범죄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범죄로 할 거냐, 어떤 것을 범죄가 아닌 것으로 할 거냐. 그래서 비범죄화가 논의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간간이다. 죄송합니다. 간통죄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논의가 되고, 옛날에 이제 혼인빙자 간음 같은 것도 비범죄화 논의가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돼 갖고, 또 이제 형사처벌하는 규정에서 제외가 됐죠. 네. 이 비범죄와의 대상으로서 가장 또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제에서는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것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정신적인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돌리는 것이 민주적인 어떤 그 질서 안에서 보면은 또 맞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명예훼손죄 이런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처벌하는 나라가 몇 없죠. 예, 처벌하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우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비범죄화 논의가 저희 그 민변도 마찬가지고 또 박주민 변호사님도 그 테이블에 참여하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명예훼손 부분들을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포함해가지고 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 자체를 비범죄화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마 민변도 공식적인 결론으로 채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도 있지만 말이라는 것은 자꾸 억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것들이 공중으로 나와서 또 걸러지고 한번 이렇게 해야만 그 의혹도 해소되고 그렇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이지 어떤 의혹이 있고 당장 듣기에 거북하고 혹은 또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해갖고 그것들을 억누르고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언비어라고 하는 게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유언비어가 유가 흐를 유 비가 무슨 구를 빈가 막 그때 저하고 하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애나로 가셨었나 그때? 아닌데? 애나로 가셨네. 출산하러 가셨나? 예, 유언비어 계속 말씀하세요. 그만할까요? 스스로도 맥을 끊으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왜 자꾸 웃고 있었냐면은 난 이런 거 세부적인 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광철 변호사님 같아 보이실까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실까봐.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예를 들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벌거벗은 임금님도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 대나무밭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해서 그게 막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결국은 퍼져나간다.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은 그와 같은 우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록이마 같은. 이런 실수를 하시는구나, 이분도 싶어서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네. 예,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게시판에 귀요미 김영민님. 벌거벗은. 정말 청취자 여러분 진짜 부끄럽네요. 벌거벗은 귀요미 김영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비범죄와 탈윤리와 형벌의 최우수단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옹호하고자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형벌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사고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한 거고, 통상 비범죄와 비형벌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걸 반대하는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해받는 사람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막 노출을 합니다. 예, 그건 뭐 당연히 응당 동의를 하는 거죠. 비형벌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주소를 김용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예, 여러분들 이런 변이 있나의 이변과 리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민아! 안 해주시면 서운하죠. 예, 이런 변이 있나 하지 박준희 말고. 변호사님도 좀 조금 서운할 거예요. 왜요? 자기를 안 찾아주면. 안 찾아주면. 예. 예, 네. 뭐. 우리 이런 변이 있나를 우리 둘이서 진행할 때는 리변이 있나로 할까요, 그냥? 네, 왕싸가지님 고맙습니다. 예, 예, 왕싸가지님이 뭐라고 올려주셨죠? 저만 좋아하시고 이재정 변호사님은 패스. 네? 잠깐만요. 예, 왕싸가지님 따로 뵙시다. 이 정도로 줄이고. 예,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린 것 중에 저희 민변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빈축을 사고,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은 어떻게 오보를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측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민망했어요. 제가 민변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나운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민변 측은 이러니까 좀 어색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딱히 보신 분도 있으시고 딱히 관심 못 가지신 분도 있으실 텐데, 참 TV조선은 일관성 있다. 조선식으로 하더라고요. 조선일보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던데, 또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우리의 단체니까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네. TV조선은 조선식을 식은 똑같은데 조금 조잡하고 유치하더라고요. 조잡하고 유치. 지면은 조금 이 정치 한 면이 얘네들이 있어요. 그쵸, 예, 세련되고 맞아요. 얘네들이 뭘 해도 이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이 TV조선은 굉장히 유치하고 그 있잖아요. 그 뉴스판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 머리 짧게 깎고 막 그냥. TV조선 보시나 봐요. 밥 먹다가 보기 싫은데 깔깔깔깔 막 방송 무슨 뉴스를 원래 천박하게 하는 게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는데요. 천박한 거 둘째치고 굉장히 조잡하고 유치해요. 이거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싸게 해드릴게요. 네. 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는 승률 100? 승률 100? 네. 저는 제2일보를 상대로 제가. 승률 100? 한 건에 이신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네. 조선일보 TV조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이 유가족 폭행 사건 변호에 손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론으로 다른 사람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아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본인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서 손을 뗀 것 같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코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기사의 구성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민변이 다소 비겁한 듯한 이미지를 준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폭행 사건 자체가 민변도 거리감을 둘 만큼 정말 비난에 마땅한 일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했었죠.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민변 측에서는 TV조선에서 민변을 곱게 보지 않고 꼬아 얘기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특히 이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매도하는 측면이 더 여러 측면에서 매도한 측면이 있어서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변의 언론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언론위원회가 있는데 언론위원회에서 공식 대응을 하기로 했고요. 정정보도 청구,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TV조선의 뉴스 보도가 왜 사실과 다른 것이냐면 두 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른 건데요. 네. 첫째는 민변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와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손을 뗀다든지, 네. 혹은 이 사건을 맡는다든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한 바도 없고, 또 민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속 회원들에게 맡지 말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저희 민변의 어떤 그런 사건 수행의 이제 조금 디테일한 과정을
인데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희 민변 차원에서 민변의 공식적인 의결기구 차원에서 어떤 사건을 민변이 수행한다라고 결정하는 사건도 있지만 예. 사실 대부분의 보도를 통해서 민변이 무슨 사건을 수행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 유우성 씨 공무원 간첩 그렇죠. 사건이라든지 예. 최근에 그 홍모 씨 그 직파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민변이 수행한다고 결정한 사건이 아니라 예. 민변의 회원, 민변에 적을 두고 있는 회원인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민변의 공식 활동으로 조직돼서 같이 하는 사건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또 개별 활동들도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도가 되려면 민변이 수행하는 사건이라고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민변 회원인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언론이 관용적으로 민변이 수행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번 보도가 그와 관련해서 민변의 회원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변호인단 내부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거기에 민변이 공식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이유가 그동안 세월호 사건을 맡아왔던 변호사들이 맡는 것이 모양새로 별로 좋지 않으니 세월호 사건을 맡지 않았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변호인이 바뀐 것으로. 조금은 다른 측면인 게, 그러니까 민변이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내부적으로 민변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다만 그 내부적으로 세월호 사건 진행하는 변호사가 이 사건은 그냥 계속 맡으면 되지 않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변이 뭐 사실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변 흠집 내기는 뭐 비단 이번 건뿐만 아니었죠. 사실 세월호 건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결국은 민변이 대한변협을 장악해가지고 뭐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저희 민변을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아, 그러게요. 대한변협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변의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변협은 저희 민변에 의해서 장악될 만큼. 그래요. 민변의 결례가 되네요. 그런가요? 민변의 결례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변을 다양한 측면에서 참 견제하고 셈을 내는 걸 보면 민변이 정말 위대한 단체이긴 한가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사건, 어떤 기사에서는 그것도 봤어요. 이제 민변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또 다른 보수단체에서 지금 보수단체 성향을 보이는 변호사 모임에서 요새 워낙 많아서 저도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무슨 앞에 이름 하나 붙이고 변이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변호사들의 모임. 그러니까요. 무슨 예. 행변? 뭐 모르겠어요. 무슨 변호사? 그러니까 헌변은 제가 알았는데 지난번에 무슨 변호사 단체가 있었죠? 조국 통일과 관련된 거 있는데 통일 한반도. 예, 한반도 통일. 한변? 예, 한변. 예, 한변. 그러니까 한변. 그런 변호사 모임 중에 한 군데에서 대리기사를 변호하기로 했다. 이제 본인들이 거긴 단체 차원에서 변호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 단체가 나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국면에 유가족들 등등 해서 그런 전선에서 어떤 측면을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단체는. 뭐 비단 대리기사가 너무 그 공권력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억울하다가 아니라 세월호 국면 전반에 대한 그 단체의 보수적인 견해가 그 대리인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런 구조에서 또 민변을 또 한쪽 축에 놓기도 하고 민변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보도가 맞습니다. 엉망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기왕에 말이 나와서 참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마음이 무겁죠.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이 교착 국면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인 형세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터진 뉴스라 네. 그 유가족 중에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밥상 차리다가 밥상을 엎은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이렇게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고 또 과정에서 그런 시비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명백히 엄정하게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하는 그런 그 유족 측의 항변들조차도 잘못을 회피하고 뻔뻔스럽게 모든 책임을 대리기사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는 둥,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서 다 뻔뻔스럽다는 둥, 또 이제 그런 논리들이 계속 지금 증폭되면서 그게 또 조중동이 그러한 것들을 마구 키워가고 그걸 또 갑질과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거지라든지 언행들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옳다고 우리가 옹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상황의 전개들 자체가 어떤 권력자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손하다, 이렇게 예의 없이 그러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말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오고 갔다라는 거죠. 정말 권력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박기태처럼 어떤 전직 국회의장이라든지 전직 장관, 전직 또 지금 현재 집권당의 또 유력한 인사로서 매호를 돌 때마다 성추행을 하고 그것들을 그 캐디로서는 도저히 그거를, 왜냐하면 캐디가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적으로 자영업자 신분이고 그날 캐디피를 받지 않으면 그날 일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골프장에 알렸을 때 다음번에 또 그런 캐디의 일에서 또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여러 다층적인 압력이나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꼭 참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체를 요구하게 되면 그날 이렇게 열심히 노동했던 KDP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구조적인 그 환경 속에서 이 권력자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말도 못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구조인데, 당시에 대리운전 기사님께서는 물론 당시에 이렇게 폭행을 당하시고 하는 것들이 명백히 그분이 억울하실만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30분 기다려서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가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권력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못 가게 막거나 강제로 대리기사를 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의 문제된 행위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본질적 구조를 바로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그것들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왜곡시켜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뒤틀려 있는지를 좀 잘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기태는 조용히 가가지고 합의 봤다고 합의서 제출하고 이러는 마당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성추행 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안 갖는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자고 막 사실관계를 매일 떠들어대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요. 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나 또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먹잇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 걸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91년도 그 강경대 열사 즈음했을 때 전국적으로 밀가루 투척 사건이 있었죠. 예, 전국적으로 시위가 국민들이 이제 정말 시위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87년 이후에 아마 그때만한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켜버린 게 바로 그 밀가루 투척, 계란 투척 사건이죠. 스승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학생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정말 잠재워 버린 적이 있어요. 빌미를 줬다는 건 안타깝지만 어떤 먹잇감이든 지금 찾아서 나서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증폭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안이든. 그러니까 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자신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특히 공익적인 견지에서 뭔가를 말하고자 하고 그것들을 국민과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참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 참 말씀드리고 보니까 참 공허하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 싸가지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무슨 진공 상태에서 흥결없고 단 한 점에, 그러니까 우리 조중동의 프레임이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니네들, 야, 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교 평준화라든지 이런 교육개혁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면, 야, 니네 딸도 외고 보내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파고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주장을 정말 그 똥물을 끼얹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 그 제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그러면 미국 유학도 보내지 말고 외고도 보내지 말아야지.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야, 아니,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술을 먹고 대리기사가 왔는데 조금 더 있다 나가고, 그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실수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양해를 구할 내용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소한 실수 하나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장의 정당성에 정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것들을 증폭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 진보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왜곡된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비판을 하려면 너희들은 염결해야 한다. 정말. 참, 그러니까 또 그게 100% 틀린 얘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참, 지난번에 강준만 교수가 얘기한 진보 싸가지론이 나왔을 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분명 스스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제 되돌아보고 점검을 하지만 늘상 이런 방식의 비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말씀 줄이고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런 변이 있나 2부 순서 함께 하실 겁니다. 리변님. 왜요? 왜 웃으세요? 아니,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의 팬들께서 이제 그런 팬도 계실 것 같아요. 이재정 변호사님의 어록을 정리해 주시는. 뭐시라? 방금 전에. 제가 이재정 변호사님과 같은 분이 되면 안 되는데. 막 그 방송 아닌 중에 있었던 얘기를 막 다 막 그냥. 괜찮아요. 저는 이미 뭐 캐릭터 구축했어요. 박근혜 언니의 그 말실수는 만큼은 난 이해한다. 예. 뭐 미록지마에 이은 또 다른 어록이 있나요? 뭐 지금 등 떠미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께서 지만원을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제가 일부 방송 마지막 끝에 강준만 선생의 교수의 진보 싸가지론 얘기했더니 지만원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면서 지준만이랍니다. 지준만. 아유, 뭐 그 정도 실수 깜찍하고 귀엽잖아요. 실은 스팟 저희 공개방송 스팟이 나가는데 시체 장사라는 얘기가 본인의 이제 입을 통해 딱 나갔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본인도 잠깐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만원 씨가 그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전에 강준만 선생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준만이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좋다고 웃으시는 거에 한 개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길 다행이네요. 뭐 켜져 있었으면 그랬더니 뭐 꺼져 있다고 해서 뭐 노출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러더니 마이크 켜지자마자 아니죠. 얘기를 하시네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마이크는 5분 뒤에 다시 켜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막 이렇게 막 이재명 변호사님 막 등 떠밀어가면서 막 이렇게. 아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빌미 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예. 네. 제가 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의 어록. 저는 제 어록을 올려주신 줄 알았어요. 지금 댓글에
게시판에 오케이 마리님이 그녀의 어록 이러고 쫙 정리된 걸 올려주시는데 전 뜨끔해서 혹시 제 어록이 벌써 정리가 됐나 싶어서 당황했습니다. 예. 뭐 전에 어떤 분이 위로해 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박근혜는 뭐 똑같은 단어로 또 딴 데 가서 실수를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로 실수하진 않잖아요 하는데 예, 위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변명 잠시 해보고 예, 말씀 토크 이어갈게요. 이건철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지준만. 아 참. 지준만. 완벽해 보이는 제가 그런 실수하니까 참 좋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요? 토달지 마세요. 한국말 모르세요? 병 걸리셨어요.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건가요는 그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시선 집중에 나가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예.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나요? 맞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합니다라고 후보자 당시에 얘기를 한다는 게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를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네요. 이거군요. 바쁜 벌꿀, 바쁜 꿀벌. 예, 바쁜 벌꿀을 바쁜 꿀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또 이제 우리 조합원 분 중에 안 바쁜 꿀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익숙해가지고 또 이 얘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안 바쁜 벌꿀을 안 바쁜 꿀벌을 안 바쁜 벌꿀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저는 한 번 더 꽈가지고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록을 어떤 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촛불 사건 시작돼서 또 지금 저번 주도 바쁘셨죠? 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은 이제 좀 선고가 나서 항소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항소 유서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고 지금 저희 민변에서 항소심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죠? 집행위에서까지 결정이 난 건가요? 예, 촛불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서 항소심까지 하자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계속되신 분들은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1심 판결이 선고되신 분들이라든지 또 항소를 해두신 분들은 종전에 사건을 진행하셨던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또 항소해서 또 다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촛불 집회 관련해가지고 항소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꼭 하나 알려드릴 정말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촛불 피고인 분이 약식 기소가 되어가지고 선고유예는 뭐냐면 당신 행위가 죄는 되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1심 때 그 선고유예를 받기까지 재판도 4-5번씩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마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 하자면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생업을 작파해야 되고 학교 다니신 분들은 또 수업을 빼먹거나 휴학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갖고 그때 저희 그 의뢰인분 중에 그 선고유예 받으신 분이 3분인가 그랬는데 한 분이 나는 항소를 안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재판받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다. 항소 안 하겠다. 2분은 나는 끝까지 무죄를 받아보겠다고 해서 항소를 하셨는데 이 3분이 한 그 병 앞에서 기소가 돼갖고 3분이 같이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검찰은 선고유예가 못마땅해서 항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검찰 항소에 따라 3분이 다 재판에 나오셨는데 이 한 분은 자기가 항소를 안 해서 자기 무죄를 주장을 못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이상은 올라가서 무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고 방패만 가지고 있어요. 무죄를 주장하다가 무죄가 안 나오고 선고유예도 유죄니까 그렇게 항소심에 검찰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길대로 나가는데 다른 2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죠. 자기가 항소를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길에 끌려다니긴 하는데 무죄 주장도 못하는 아주 엉뚱한 그런 신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촛불 변론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선고를 앞두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항소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가 항소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확정이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검찰이 항소를 해서 어차피
그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 법정 가서 또 무죄를 주장하시고 또 더 해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도 되는구나. 저도 미처 그것들을 살펴서 그 말씀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찰 때문에 결국 그분이 결국 무죄 주장도 못하시고 재판은 재판대로 받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는 해두시고 검찰이 항소 안 하면 그때 가서 항소 취하해서 그냥 더 이상 재판을 안 받으시는 거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촛불 재판 받으시는 분들 민변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이런 내밀한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그 민변 변호사님들이 뭐 무료 변론에 가까운 변호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사실 실비 정도는 민변의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기금 역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기금입니다. 최근에 뭐 표현의 자유 기금이 있어서 여러분들 SNS 글과 관련해서 기소되시거나 수사기관에 소환을 받으시는 분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촛불 당시에도 그런 기금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돈을 받았다고 하기는 참 뭐한 금액이에요. 사실 민변의 많은 후배 변호사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과 저도 지금보다는 연차가 없고 참 어려웠던 시절인데 후배 변호사님들이 보통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주로 하시게 됐죠. 선배님들은 관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까 못 맡으셨고 우리들이 하면서 이제 건당 얘기해도 되죠? 내밀한 얘기. 건당 30만 원을 받고 하게 됐는데요. 이제 뭐 너무 리얼해요? 굉장히 좀 때에 따라서는 뭐 증거기록 복사비가 더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시민의 응원을 그 돈이라는 어떤 상징적으로 이제 받은 정도? 30만 원. 변호사님 30만 원 받고 참고로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3년 동안 한 사건도 있고요. 예. 그 재판정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파트타임 생각하세요. 시간당 얼마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한 3-4시간의 시간들 뭐 등등 해보면 파트타임의 시간당 페이를 생각해 보시면 30만 원이면 뭐 할만하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뭐 언제 돈 벌라고 시작한 건 아니죠. 여튼 그 정도의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민변 우리 집행부께서 다시 한번 시체말로 꼬드기시면서 항소심도 그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항소심은 간단히 끝나니까 왜냐하면 1인당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초년차 변호사님들 시간은 많으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변호사님들이 그 건을 맡음으로 해서 더 곤란해지시는 경우도 심지어 있었어요. 우리 돈 좀 벌어놓으신 선배 변호사님들이 좀 더 많이 맡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우리 피고인분들하고 너무 오랜 기간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친숙하고 한동안 못 봤다가 법정에 다시 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 분 중에는 이런 변이 있나 청취하고 있다고 인사 주신 분도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 촛불 사건에서 제가 얼추 나중에 한번 추산해 보니까 한 100분 정도 제가 접견을 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건에 한 분이신 분도 계시고 한 건에 뭐 8분도 그렇죠. 있으신데 대체로 13건을 제가 소송을 수행했었습니다. 지금 뭐 다 했고, 물론 이제 또 그 방론으로 이제 촛불 그 약식 기소된 사건만 그렇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중앙일보하고 소송전이 붙게 되었었는데, 2008년 촛불 집회 때 맨 처음에 구속되신 분이 있어요. 네. 이제 윤모 씨라고, 이분이 그때 노숙자셨는데, 이분이 이제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됐던 아마 6월 7일경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2008년 6월 7일경. 그때가,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촛불 집회가 이제 4월 달부터 계속됐었잖아요. 6월 7일경에 쇠파이프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날입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그 광화문에서 그 버스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줄을 밑에서 이렇게 당겨서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버스 이제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막 발로 이제 그 방석판 같은 거 막 밟고 그래가지고 공용물건 손상, 뭐 집시법 위반, 뭐 일반교통방해 이걸로 해갖고 영장이 그때 청구되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제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어갖고 사실 그때 그 사건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 빼고 한 13건 정도 했고 그 얘기 좀 잠깐 할까요? 네. 제가 그때 그 재판을 하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고 또 법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데서 제 생각이 조금 너무 이상적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 그 윤모 씨하고 같이 영장이 청구되신 분이 있어요. 네.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은 행위는 똑같습니다. 올라가서 버스에 줄 달아서 같이 땡기고 같이 버스 지붕에 올라가서 방석판 밟고 그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똑같아요. 두 분이. 근데 한 분은 영장이 기각되고 한 분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영장이 기각된 분은 자영업자셨고 40대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신 분은 역시 40대 노숙자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행위를 했고 정말 그렇다면 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노숙자분이 주거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면 내가 그 출석 부분들은 담보하겠다. 그런 말씀도 제가 법정에서 드렸었어요. 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누구는 노숙자고 누구는 가정이 물론 그분은 그때 미혼이셨는데 자영업자고 직업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 차별인 것 같다. 그런 주장을 제가 했었는데 물론 이런 제 생각에는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 노숙자를 뭘 믿고 도망가거나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 자영업자분은 나중에 흐지부지 됐죠.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영장 발부했다가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러면 막 기소도 안 시키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영업자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안 했지만 검찰이 뒷심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 노숙자분만 기소가 되었는데 제가 법정에 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분 구속되고 나서 이렇게 그 전부터 말씀 나눠봤지만 이게 노숙자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인생이. 밤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까? 이런데 하다가 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정말 광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광장이 열리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이게 호승심 같은 것들 그리고 정말 그 공동체 의식 같은 게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반갑게 악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노숙자분께도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돈도 준 거예요. 그리고 김밥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이랬던 축제 분위기가 있었죠. 밤마다 서울 시내가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처마 밑에 가서 자나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분도 어쩐 공동체 소속감을 그때 위안을 그렇죠. 받으셨던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밤마다 너무 즐거우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다만 어떤 정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남들이 땡기니까 자기도 땡긴 거고 남들이 버스 천장에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라간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서 빨리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복사를 해온 기록을 봤더니 놀랍게도 증거 기록이 500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500페이지가 어느 정도 분량인지 잘 모르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록이 아주 간단하게 한 경우에는 7, 80페이지 정도가 그나마 좀 분량이 많은 기록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에서 500페이지가 웬 말인가 봤더니 400페이지가 쇠파이프 얘기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분이 구속되고 나서 구속영장에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2시간 44분인가? 이따가 쇠파이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게 그 증거기록 안에 나옵니다. 즉 이분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쇠파이프가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에 처음 나왔다는 게 기록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이분의 형사재판 기록에 쇠파이프가 등장할까? 체포되고 난 다음에 쇠파이프 나왔고 그렇죠. 또 이 쇠파이프가 나온 것이 이분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무슨 쇠파이프를 들라고 지시한 지도부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에 이제 가까워졌네요. 그래서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니까 그 검찰이 양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08년 촛불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검찰도 다 인정하고 보수 언론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평화적인 목소리만으로 우리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탈 행위로서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생각으로 쇠파이프를 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왜 쇠파이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께 노숙자에 불과한 이분께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촛불집회 참여도 않은 이분께 불이익을 귀속시키느냐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죠. 그 말씀 이후로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줄이면 그 말씀 이후로 이광철 변호사님은 쇠파이프 변호사가 됩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이광철 변호사님은 시위에서 쇠파이프를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쇠파이프 변호사가 됩니다. 매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간의 재판 끝에 이광철 변호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물어줬어야 했어요. 그 언론사가. 그리고 민변도 같이 돈 벌었어요. 왜냐면 이광철 변호사님이 민변 변호사거든요. 민변이라는 걸 앞에 딱 갖다 붙이고 아까처럼 민변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광철 변호사님의 실수를 그때 당시 실수로 보아졌던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보아졌던 이광철 변호사님의 행위와 접목을 시켰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서 민변 돈 벌었죠. 이광철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조직이 기여한 바가 크신 분이에요. 제가 진짜 크죠. 쇠파이프 변호사. 한때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기도 했어요. 이부가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사담으로 너무 채우니까. 공공재인 전파를 너무 사유화한 것 같아서. 저 꼭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김어준 주진우 재판 월요일이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실은 전 출산 휴가 기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꼭 필요한 재판 몇 개만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 사건이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나가고 있고 또 재심 사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진우 김어준 사건은 제가 함께 준비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는데 아주 즐거운 일이 월요일날 펼쳐지긴 할 거예요. 사실 저희가 박용철 박용수 사건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주진우 김어준 총수가 계속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살해되기 전,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에 들렀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경찰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모모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모모 바는 실존하지 않는 바였습니다. 그런 게 사실조의 결과 회신이 왔어요. 여튼 1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수사상의 미심쩍은 정황들이 드러나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었다라고 배심원들이 판단해 주셨지만 2심에 역시도 또 다른 사실이 밝혀져서 월요일도 아마 이제 흥미진진한 재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또 제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시고 더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저는 법정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결과의 추이를 이제 관심 갖고 저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3명 함께 있는 멋진 사진 올려주셨네요. 아나키스트님. 예, 저도 3명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 행복합니다. 저희 주민아. 예. 다음에는 함께하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그러면 저희 다음은 저긴가요? 북 콘서트 공개 방송 10월 1일 저녁 7시 30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경철 수고하셨어요.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